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장 발달에 혹여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나 발달 장애가 의심된다면 아이들의 치료가 빠르면 더 효과적인 만큼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연령에 이루어져야 할 신체 기능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발달 장애. 주로 운동이나 언어, 인지, 사회성과 자립 능력에 이상이 나타나는데 과거에 비해 보호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달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발달 장애는 아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에 어떤 표준화된 어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해당되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언어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인지 발달 등 그 생물학적 나이만큼 아이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 발달 장애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발달 장애가 의심될 경우 조기에 개입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전형적인 발달과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만큼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발달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의 성장 발달 속도는 네. 저마다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발달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이한테는 이제 환경이 주어지고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게 하나의 삶인데 네. 그 예를 들면 언어라든가 인지도 발달해야 되고 사회성 그리고 운동 그리고 또 정서 이런 것들이 5가지 요소들이 이제 골고루 발달해야지만 이제 아이가 이제 순조롭게 잘 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정상 발달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에 요 그래프 상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발달이 좀 지연되고 있구나라고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또 발달 단계에 따라서 행동 특성도 다 다를 텐데요.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발달은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언제가 되면 뭐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몇 살이 되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돌잔치 할 때 뭐 그럴 때 12개월 때는 뭐 엄마, 맘마 이런 말도 이제 하기 시작하고 네. 돌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걷기 시작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2돌, 3돌 정도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언어가 이제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 되면 잘 뛰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발달은 하나의 어떤 특성이 있고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발달의 어떤 이정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잘 부합하고 있구나, 부합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발달 장애란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네, 발달 장애는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의미도 있고요, 넓은 의미도 있어요. 네. 그 발달 장애라는 게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뇌발달이거든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적 장애가 있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사소통 장애, 세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네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도 넓은 의미의 발달 장애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학습 장애라든가 운동 장애 이런 것들도 발달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발달 장애, 오늘 좀 주로 쟁점을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명시하고 있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폐성 장애라는 얘기에는 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와도 같이 좀 같은 용어라고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 그대로 좀 좁은 의미의 발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질환인가요? 자폐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에게 좀 갇혀 있다라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갇혀 있다는 거는 내가 나라는 사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타인과의 어떤 교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는 이제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물감으로 지나면 어떤 채도, 명도가 진해졌다가 약해진 이 전체를 스펙트럼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질병 그리고 신경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좀 같은 병리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또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임상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아까 이 용어에서 자폐라는 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인과의 사회성 그리고 환경과의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징이라든가 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을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소위 말해서 행간의 의미,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사회성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죠. 사회적 상황에서 조금 더 이해나 대처가 좀 곤란한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유병률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좀 높은 편인가요? 그럼요. 유병률이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다 담지를 못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미국에서 발표된 것은 한 33명, 34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하니까 네. 지금 어찌 보면은 각 학급에 1명 정도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자폐성 장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는 한 4에서 5배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다는 것도 네.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뭐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각 뭐 여러 가지 역학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우리 소위 말해서 요즘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결혼 그 정년기와도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그리고 여자의 어떤 결혼 정년기가 좀 뒤로 늦춰지면서 네. 아이를 이제 좀 낳았을 때 어떤 산전 어떤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유전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꽤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측면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한 게 한 100여 년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DNA 변형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차츰 세대가 갈수록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현재 여러 가지 가설들은 많은데 무엇이다라고 딱 규명하기는 현재로서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자폐성 장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네. 특징들이 있을까요? 자, 임상 특징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어떤 부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경우도 있고 상호작용의 어떤 퀄리티가 중요한 건데 일반적인 아동이나 아이들보다는 그것이 조금 못 미치고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맞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선에 대한 반응이라 그래서 저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를 보게 되면 대화하다가 같이 보게 되는데 그런 상호작용, 관심을 공유하는 것도 적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자폐성 장애 임상적인 특징들을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의심해봐야 할 증상이 뚜렷하게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미소라고 해서 돌 이전에 눈을 보면서 아이가 방긋 웃고 하는 양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요. 네. 눈 맞춤 굉장히 중요한데 눈 맞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기하거나 눈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좀 잘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호명 반응이라고 해서 누구야라고 부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돌아보는데 네. 돌아보지 못하는 양상, 호명 반응의 유무를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슬라이드에 합동주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합동주시라는 것은 갖고 있던 장난감을 이게 딱 제가 뺏어요. 뺏으면은 뺏은 장난감을 보는 게 아니라요. 가져간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누구야? 내 걸 누가 건드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데 같이 바라보는 주시가 합동 주시가 없거나 아니면 물건을 가져갔을 때 가져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보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폐성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참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만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은 좀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쌍생아 간의 어떤 일치율이 조금 높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유전적으로 타고났을 가능성이 좀 있고 또 형제에서는 조금 다른 일반 인구에 비해서 늘어난다는 것도 유전성,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환경적 요인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산전 상황이라든가 여기 보면 또 고연령 임신이라든가 환경과의 이슈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 조금 더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좀 시너지 작용을 해서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폐성 장애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자폐성 장애가 단순히 자폐만 갖고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다른 기타 공존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공존 질환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는 지적 장애예요. 지적 장애라는 거는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한 70% 이상에서는 자폐 장애 아이들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ADHD, 불안, 강박증, 그리고 좀 자극 과민성 행동 문제, 때로는 이제 분노 발작 자해 문제, 틱 장애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자폐성 장애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도 그와 관련된 공존 문제를 같이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이제 같이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발달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발달은 계단을 밟아 오르듯이 일정한 순서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심각하게 발달이 늦거나 왜곡이 지속되면 발달 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영유아기 때에 발달 장애를 발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데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발달 장애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병원에 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5살인데요. 말을 아직 못해서 왔어요. 네. 많이 좀 걱정되시겠어요. 말도 말이지만 궁금한 게 상호작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때요?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지를 못해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 이게 호명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면 좀 아이는 좀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엄마 아빠라는 말도 지금 현재 좀 안 나오고 있나요? 네, 안 해요. 그러면 혹시 엄마를 찾을 때 그냥 엄마를 부르기보다는 엄마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양상만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발달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들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며 행동 패턴이나 관심사 등이 한정되고 반복되는 신경 발달 장애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행동 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아이는 저희가 인지기능 평가에서 보면 인지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언어 저하 소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성 저하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어떤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해 볼 때는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는 일단 여러 가지 다른 인지 및 작업 치료 등의 특수 치료가 현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임신, 출산 초기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달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후 인지 기능 평가 검사를 비롯해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사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력이나 발달력 청취를 위해 여러 번의 면담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 병원에 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사실 지금 6살인데요. 전혀 통제가 되지를 않고 어느 순간 보면은 화도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도저히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유치원에서의 생활은 좀 어떤가요? 유치원에서도 자기 의사대로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아이를 밀친다거나 아니면 좀 과격한 행동이나 좀 폭력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좀 발달 수준이 좀 염려가 되는데 언어라든가 말은 좀 어때요? 언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서투른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학습이나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능 지수가 70 이하일 경우 지적 장애로 진단한다. 지적 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독립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이의 어떤 심리 발달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인지 저하, 그리고 언어 발달의 저하, 사회성 저하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심되는 질병은 지적 장애입니다. 또래에 비해서 지적 기능,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적 장애가 갖고 있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의 문제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인지 치료라든가 혹은 필요하시는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가 아이의 감정 발달, 감정 조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1,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진료를 통해 점검을 진행하는데 질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시행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민감기는 5세 이전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된다면 2세 이전이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의 뇌는 우리가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직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소성과 관련해서는 아이의 그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결정적 시기에 많은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아이가 지연됐던 발달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꼭 딱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평가, 조기 치료가 이 발달 지연 아이에게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발달 장애. 이 때문에 장애를 줄이기 위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발달 정도와 증상에 맞추는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추적 진료와 함께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발달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지적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적 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지적 장애는 결국에는 이제 지적 기능,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그만큼 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표준화된 어떤 지능 검사에 있어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지능의 인지 기능에 어떤 어려움이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병률은 대략 한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적 장애의 경우에도 단계별로 좀 증상들이 다를 것 같아요.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인지 기능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 아이의 어떤 예우라든가 특징들을 이제 좀 볼 수 있는데요. 상당수는 경도의 지적 장애가 많습니다.
여기 빈도수가 80에서 85%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상 대화는 가능하고 대인관계 기술도 좀 또래보다 미숙하지만 뭐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교육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까지는 교육 수준이 가능해서 나중에 직업적인 것을 가질 때는 누군가 이제 좀 지도 감독이 좀 있으면은 또 사회적인 직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밑으로 갈수록 이제 지능 지수가 저하가 되고 이 저하가 될수록 이제 빈도수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최고도까지 가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는 단순한 지적 장애보다는 다른 병변이 있거나 아니 다른 어떤 기타 어떤 유전적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모든 제한적인 신변 때문에 거의 항상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유전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 장애가 생기는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의 한 3분의 1은 뭐 유전 질환도 꽤 있거든요. 유전 질환도 있고 하지만은 대다수는 사실 원인이 조금은 불분명하다는 것이 현재까지고요. 네. 아직 이런 계속 어떻게 보면 신경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런 유전들은 계속 앞으로 규명이 될 거라고 좀 예측되어지고 있고요. 지적장애 특징 중에 하나는 정도가 심각할수록 명확한 원인이 있어요. 네. 네,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있거나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까 상당수의 경도 지적장애는 아직까지도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 태어날 때 어떤 출생 당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지적장애에 대해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수는 아직이 불분명하다는 게 현재 정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발달 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요. 먼저 뭐 신체적인 발달 상태가 어떤지 신경학적 어떤 진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달 검사를 이렇게 좀 선별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소아과에 가서 체크 문항을 통해서 이 아이의 발달을 그걸 이제 선별을 하고 발달이 느린 이유가 그게 자폐가 됐든 지적장애가 됐든 다른 거에 됐든 그걸 좀 찾아보는 것이 조금 더 정밀한 이제 검사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가족력 그리고 과거력도 되게 중요해요. 네. 부모님들이 혹시나 이런 다른 어떤 발달 이슈가 있었는지 혹시 지금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형제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되고요. 현재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한 42개월 이전에는 여러 가지 베일리 발달 검사를 통해서 발달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것은 언어 평가. 여기 보면 이제 언어 척도, 영유아 발달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언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라고 해서 좀 더 아이가 얼마나 사회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통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에이도스, ADI라고 하는 자폐증과 관련된 척도 이런 면담 등을 통해서도 발달 장애를 이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달 장애로 진단이 되면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평가 과정이 뒤따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잘 정리돼 있는데요. 또 원인에 대해서 좀 다른 혹시 원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뭐 유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 대한 발달 평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걸 종합해서 이 아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점이 좀 이렇게 취약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발달 장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발달 장애 치료는 일단은 원칙은 발달 전체를 促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 그러니까 뭐 언어가 느려요 해서 언어 치료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포괄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연령이나 수준이나 언어 능력에 따라서 다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1대1적인 어떤 접근,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사의 어떤 로딩도 상당하죠. 1대1로 맞춤식의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맞춤식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또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아이가 조금 더 예후에서 더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아이는 앞으로 계속 발달해 나갑니다. 계속 커가죠. 더디지만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어떤 치료진 팀을 이루거든요. 팀을 이뤄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잘 해 나가고 으쌰으쌰 좀 힘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들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된 특수 교육, 행동,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인지나 행동의 교정이 발달 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달 장애도 앞서 조기에 진단하면 예후가 좀 더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기 치료의 필요성 한 번 더 언급해 주시죠. 네. 조기 치료는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진료 보면서요, 부모님들이 그냥 좀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애가 나중에 되면 좀 뭐 말을 하겠죠. 나중에 되면 그냥 소통하겠죠. 나중에 되면 뭐 좀 걷기도 하겠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저 의료진으로서 정말 매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 뇌가 이제 출생에 태어나서 뇌가 성장을 이제 폭발적으로 적어도 한 3년 이내에도 폭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뇌가 발달하는 동안에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주입이 돼야 돼요. 물론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 뇌 발달이 자기의 프로그램에 맞게끔 이제 발달해 나가는데,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 특히 뭐 말이 언어가 느리다, 눈 맞춤이 떨어진다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때로는 인위적으로 치료적인 개입, 교육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뇌 발달을 촉진시켜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때는 기능적으로 아직까지 뇌가 말랑말랑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늦춰지게 되면은, 뇌가 약간 더 성장하게 되면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오시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감각, 운동 이런 경험들이 발달을 촉진시키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도 굉장히 예민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조기에 빨리 좀 개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뇌 발달, 좋은 교육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뇌 발달한다는 것은 나중에 아이가 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뭐 2차적인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는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발달 장애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이의 맞춤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자칫 이제 부모님들은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 아이가 좋아지나요? 이 아이가 정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거든요. 진단을 말씀드리면 그때 저도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죠. 라는 얘기를 조금 애둘러서 좀 드리게 되거든요. 아이가 지금은 힘든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는 1년 뒤에 아이가 조금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면은 부모님께서도 정말 힘들게 다니시거든요. 치료센터나 이런 거 힘들게 다니실 때 조금이라도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계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해요. 저희는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 어떤 재평가, 뭐 아주 어릴 경우는 한 6개월 만에 재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재평가를 통해서 아이의 발달 수준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좀 좋아졌으면 부모님의 노력에 대해서 좀 격려나 칭찬도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앞으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 질문입니다. 눈 맞춤을 하지 않고 또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면 자폐성 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충분히 사실은 좀 의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주신 걸로 옵니다라고 딱 답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이의 발달과 관련된 이슈는요. 우리가 뭐죠? 징검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네. 아주 신중하면서도 때로는 이제 그 신중이라는 것이 그냥 괜찮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의심하고 조금 더 세밀한 관찰 그리고 조금 걱정된다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호소한 부분들을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장 조금 전문가나 병원에서 방문하셔서 평가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으면 지적 장애도 동반된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네, 모든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한 70에서 75% 정도는 동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어릴 때 좀 빨리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네.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자폐가 아주 뚜렷하기보다는 약하게 있고 지적 기능은 좋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또 좀 뭐 초등학교 가서 발견하거나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는 한 중학교 가서 그때 좀 발견한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때 돼서 취약성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때로는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많이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앞으로 진로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아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뛰어난 부분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언해 주는 게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과도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자폐성 장애가 있으면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친구들은 원치 않는다. 이건 왜일까 X일까요? 어릴 때 이런 모습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과의 관심 별로 없을 때는 사실은 가장 의심해 봐야 되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알려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과 좀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게 좋아요. 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또 수많은 아이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이가 좀 걱정이 돼요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애 집에서 괜찮은데 무슨 걱정해요라고 이거를 이렇게 좀 간과하기보다는 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눈여겨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부족하다, 또래 관계에서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좀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지능 지수가 낮으면 모두 지적 장애다. 이건 왜일까 X일까요? 지능 지수가 지적 장애를 가늠하는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인 건 맞는데 완전히 다 맹신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이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ADHD가 좀 심할 경우에는요. 이 지능 검사 자체를 수행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행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 장애를 평가하는 중요한 객관적 지표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맹신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그 지능지수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기능이 그 다른 아이들만큼 맞느냐 안 맞느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지적 장애는 유전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유전적 경향성을 좀 띈다고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발달 장애는 유전적 경향성 한 60%에서 70% 많게는 80%까지는 띌 수가 있어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O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유전적 경향성을 띠지 않고도 얼마든지 또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족력이나 과거력이 없다고 해서 너무나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발달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자신을 때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ADHD로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얘기만 들어서는 참 이게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뭐 ADHD 자체의 진단이 안 됐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제가 발달장애다 보니까 조금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달장애의 아이가 좀 고기능이고 할 경우에는 자칫 ADHD를 양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충동적인 모습 이런 걸로 통해서 그래서 순수한 ADHD면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폐성 장애라든가 다른 발달 장애여서 그 ADHD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ADHD 플러스 발달 장애 자폐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공존 질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한 가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갖고 있을 때 치료 효과의 반응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이가 혹시라도 다른 ADHD 아닌 다른 뭐 자폐라든가 발달 장애를 지니고 있지 않을지 한번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흔들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 정도의 유무가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약하거나 좀 행동이 그냥 이게 이 행동이 나타났지만은 금방 잦아들 거라는 그런 네. 어떤 예측이 된다면 좀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오히려 제지하려고 하고 이 아이는 나름대로 그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불편감 때문에 또 갑자기 더 폭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행동이 타인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뭐 정말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그 아이를 좀 힘으로써 제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제압을 해서 안정된 상황이나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끝으로 발달 장애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달 장애는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제 생각에 발달 장애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짊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발달 장애 부모님들 아이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와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잘 통제가 되죠. 부모님들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성인이 되다 보면은 부모님들보다 더 힘이 세지고요. 부모님들은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힘이 또 약해져요. 약해져서 부모 혼자서 다룰 수 있던 아이가 나중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국가가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 그런 또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가 같이 이 발달장애인과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전 M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무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라고 합니다. 요즘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우시죠? 이렇게 추운 날 그냥 운동하다가는 부상당하기 일쑤입니다. 움직이기 귀찮으시다고 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짧고 굵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전신 운동 같이 진행해 보실까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발을 조금 바깥 방향으로 열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양팔은 옆으로 나란히로 벌려주신 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왼쪽 뒤꿈치에 터치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실 건데요. 이때 왼무릎을 구부리면서 체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손과 뒤꿈치는 터치시키고 시선은 반대손을 바라보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실 때도 무릎 힘이 아닌 골반이 펴진다고 생각하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주의사항은 옆에서 보셨을 때 등이 말리지 않게, 골반이 말리지 않게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돌아오실 때는 무릎이 불편할 수 있으니 꼭 골반이 접히는 곳에 집중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깨 너비 혹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무릎은 긴장감을 주어 쫙 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약간 바운스를 준다는 느낌으로 긴장을 풀어내세요. 상체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등 그리고 손바닥 뒤집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상체 운동을 진행해 볼 겁니다. 양팔을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마주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상체는 몸을 말아주세요. 다시 돌아가실 때는 헤엄치듯이 팔을 열어내면서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뒤집으시면서 팔을 어깨 뒤로 넘겨내시고 2층을 바라본다 생각하고 가슴을 들어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팔을 가지고 오시면서 손등을 마주보고 등을 구부릴 때 등 뒤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다시 헤엄치듯이 팔을 넓게 벌리면서 손목을 먼저 뒤집어 주신 후 팔이 처지지 않게 어깨선상에서 넘어가며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손목부터 팔, 어깨, 등 후면이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측면 운동입니다. 다리는 앞뒤로 열어주실 건데요. 좁을수록 좋지만 중심 잡기 어려우시면 다리를 골반 너비로 넓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상태로 옆으로 나란히 천천히 오른팔은 귀 옆으로 만세, 반대팔은 배꼽 밑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때 뻗어낸 팔은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쭉 끌어올려서 이 측면에 옆구리 위쪽 측면, 겨드랑이 옆면이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요 겨드랑이 부분을 많이 늘리시면 등 근육이 늘어나실 거고요. 골반을 많이 밀어내시면 옆구리 근육이 늘어나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늘려주신 후에 돌아오실 때는 이 늘어난 부분을 한 번 더 긴장감을 주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측면 스트레칭을 했으니 강화해주는 운동까지 추가시켜 줄 텐데요. 다리는 편하게 골반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머리 뒤에 손을 얹혀줍니다. 이때 깍지를 꼭 끼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뒷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가볍게 터치해 주신 상태에서 준비해 주시고 팔꿈치는 뒤로 제껴버리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가슴이 펴지게 되니 팔꿈치는 시선 안쪽에 있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서 천천히 체중심을 한쪽으로 이동시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 상체를 많이 내려가다기보다는 이 골반이 수평해서 조금 더 기울어진다 생각하고 높게 옆구리를 찌그러뜨린다는 생각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실 때도 흔들려도 괜찮으니 다리를 먼저 높게 들어 올리신 후에 상체를 기울여 보세요. 이때 떨림을 느낄 수 있고 옆구리 살들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면, 후면 전신 운동입니다. 한 손을 높게 들어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저요하듯이 가슴이 높게 딸려갈 수 있도록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로 반대다리의 발가락과 손가락이 만난다 생각하고 터치합니다.
이때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터치될 수 있는 곳까지 터치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앞쪽은 복부가 수축하면서 수축감을 느끼고 뒤쪽은 늘어나면서 후면에 스트레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가면서 밸런스도 찾고 복부 운동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움직임이 큰 전신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추운 겨울날 긴장감이 높아서 움츠리기 일상입니다. 긴장감이 높은 날에는 적은 움직임보다는 오늘같이 큰 움직임을 통해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어야 부상 없는 겨울을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